오랜만에 관봉권 띠지 그리고 쿠팡 무혐의 요 두 사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네.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의 현금 이 출처를 알아볼 수 있는 관봉권 띠지를 분실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미준 부천지청장 같은 경우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하겠다는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결정적 증거를 삭제한 뒤 무혐의 처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를 했는데요. 그 상설특검이 90일 수사를 어제부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먼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인과 전현직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미준 부천지청장도 역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희 차장검사까지 기소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맞아요. 법사위에서도 열심히 했던 부분인데 맞아요.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의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통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바로 잡혀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 쿠팡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잖아요. 네. 3,400만 건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그 다음에 터져서 전부 다 문제 제기했지만 이 사건이 어미준이 문진석 검사에게 수사 외압을 한 이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 온 세상이 많이 안 알려졌었거든요. 맞아요.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문진석 검사를 오라고 하고 청문회 국정감사 맞아요. 하면서 알려줬는데 어미준이 누굽니까? 어미준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시작이자 네. 가장 주요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미준 사실 쳐다만 봐도 무서워요. 예. 제가 이게 그 국정감사에 있지만 무섭지. 그 검사들 나와 있으면 약간의 그 위협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끝내 이 어미준이 한명숙 총리 사건 등등 어마어마한 곳마다 어미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미준이 있었는데 이 어미준이 그나마 그 내부에 있는 문지석이라고 하는 검사가 그날 국정감사에 나와서 많이 울었어요. 맞습니다. 많이 울고 그 사람이 폭로했기 때문에 이 사실들이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래서 특검이 그나마 기소해서 다행인데 어미준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하죠. 더 반격하고 자기네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한다고 맞아.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아, 이 모습 보면서 진짜. 이게 검사의 모습이고 네. 그대로 놔두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자들인데 특검이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게 저희가 법사위에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진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검사조차도 무서워서. 무서워가지고 네. 울 정도로 만들어버려. 같이 일하는 검사조차도. 근데 이런 정치 검사한테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이 타겟이 됐다?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난 무섭게 봤어요. 세상에 알리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조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쿠팡 이 상설특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 어미준 김동희를 기소를 했지만 왜 그랬는지 이게 조직범죄이거든요. 무섭다고 하신 게 그게 검찰 조직이 이 사건을 저렇게 문개기 맞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했는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부분들이 그러네. 좀 약했고 맞네. 그다음에 법외곡죄가 있었다면 어미준부터 시작해서 저건 전부 다 법외곡이거든요. 그 이제서야 이제 법외곡죄가 시행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네.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쿠팡 퇴직금 사건은 이게 전형적인 이 노동자 서민 민생 범죄이거든요. 네. 이런 거를 지금 보안수사 운운하면서 저렇게 문개기 했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네,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놓쳤다는 거를 또 자각하게 됐는데 사실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쿠팡맨들, 쿠팡 사람들
대통령실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오지 않았네요. 철저하게 뭔가 좀 조직적인 범죄를 못 밝힌 건 그러네. 아쉬워요, 굉장히. 그냥 개인의 직권남용으로 넘긴 그렇죠. 거죠. 개인 비리로 그러네.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근데 네. 사실 최근에 국회에서 좀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보좌관들 중에서 요새 좀 안 보인다 싶으면 쿠팡 가 있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우리 보좌 직원들 출신들도 사실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맞아.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거는 진짜 화가 많이 나는데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어요. 와, 진짜 수사 결과 발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권석 특별검사입니다. 지금부터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작년 12월 6일부터 금일 3월 5일까지 90일간에 걸쳐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지정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사건의 불기소 처분 적정성, 그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한국은행, 신한은행, 그 외 시중은행 총 35개 영업점을 상대로 수색 검증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봉권의 유통 과정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더하여 대검 및 관련 피해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함과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를 포함 남부지검의 압수 담당자, 수사검사 및 지휘부 라인 전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조사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폐기하고 은폐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회의가 있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청에 그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고, 아울러 검찰의 압수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쿠팡 및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쿠팡 근로자의 상용성과 대표자의 고의성 등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전직 대표뿐만 아니라 현직 대표까지 인지하여 수사하였고 전현직 대표 및 법인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부천지청 지휘부 및 수사검사, 대검의 사건 승인 결재 라인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건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어미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쿠팡 사건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 검사에게 직 상급자인 문지석 검사를 소위 패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 어미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공동경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추가로 어미준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어 어미준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오늘부로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는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 절차 준수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우리 특검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상설 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하여 계속 수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비닐봉지도 뜯고 관봉권 띠지도 분실한 게 실수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로 넘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도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실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네. 이미 한국은행 5만 원권 5천만 원이 비닐봉지로 쌓여져 있어. 네. 이거는 따로 풀러가지고 셀 필요가 없어. 그렇지. 어. 그렇죠. 셀 필요가 없다. 그 당시에 돈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 비닐 포장된 거 하나, 한국은행 거,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로만 묶여 있는 거. 이것도 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안 셌어, 지들도. 그리고 고무줄로 묶어져 있는 거. 세 종류가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다 뜯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관을 한 거야. 이거는 실수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실수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실수일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저희가 물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그때 검사들에게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돈다발 본 적 있어요? 그 검사들도 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그런 돈다발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 돈다발이 바로 이건데 이 돈다발 본 적이 없고 근데 여기선 제일 먼저 뭐였냐면요. 제가 사실은 그때 특검에게 김용민 의원하고 우리가 이걸 찾아서 갔습니다. 이거 수사 좀 잘해달라고 그랬더니 특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그거는 2018년도 돈입니다. 예? 이걸 들고 가니까 여기 2022년 써졌네. 예, 5월 13일 돈이라고 써져 있어요. 써 있는데. 써 있는데 그걸 2018년에 청탁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너무 놀랐는데 다시 저희가 청문회 한다고 검사 쫙 불렀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요. 의원님 그 돈은요 2018년 돈이라 이번 압수수색의 범주에 다른 겁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스티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와, 이놈들 5월 봐라, 진짜. 13일 건데요 라고 하니까 그 이희동 검사가 눈알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어떻든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는 말이 그런 돈다발은 통일교 금고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요 비닐에는 실제로는 건진 지문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건진 지문이 묻어 있고 김건희가 받았으면 김건희 지문이 묻어 있고 뭐 그렇겠죠. 통일교 아니면 윤석열 지문이 다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명 안 되는 지문이 묻어 있는데 이게 밝혀질까봐 비닐을 뜯은 거죠. 그래서 뜯은 건데 지금 말씀처럼 아까 쿠팡 그때랑 똑같이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니 그 검사들이 수사도 제대로 안 그러니까. 하고 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심각하다 진짜. 그 당시에 이제 남부지검장이 대표적인 친윤 검사장이었고 신흥석이. 사건이 터졌을 때 몇 개월 동안 문개기를 했거든요. 저 사건을. 그리고 나중에서야 지금 드러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했지만 그때 가서는 뭐 다들 오리발 내밀고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지금 고의적인 그 보고 지연이 지금 나왔는데 보고 지연 직무유기예요. 네. 직무유기죠. 그리고 증거물이 지금 띠지하고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증거물이 없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게 말이 되냐? 지문 감식 안 한 거, CCTV 확인조차 안 했습니다. 그 청문회 때 다 나왔어요. 그 내용들이.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왜 특검은 안 할 이유가 뭐가 저 있죠? 특검 내부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한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제발 아니, 안 그랬으면 예.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띠지와 이런 걸 다 없앴다는 건 직무유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게 그 법적 처벌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상식으로 비닐 없었고 띠지 없어졌고 다 없어졌으면 증거인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실수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먼저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그래서 한번 추적도 해봤는데 그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나마 검찰로 넘긴 것 같아요. 이게 불기소하고 끝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끝내면 안 돼. 이게 검찰로 넘겼지만 저는 경찰이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수사하면 훨씬 더 이거는 과도한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죠. 보세요. 1월 8일에 최재형 검사가
관본권 띠지를 통해서 자금 출처를 수사하려고 한 거야 얘가. 맞아요. 근데 봤는데 이게 다 훼손이 돼 있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질책을 했다는 거야. 네. 수사관들을. 그러면 내가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게 다 무산돼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 검찰 내부에서. 근데 위에다 보고 안 해. 그리고 최재현은 그냥 그로 끝내요.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리고 얘는 또 대전으로 가거든. 후임한테 인수인계도 안 해요. 이렇게 중요한데. 맞다 맞다. 이거는 실수일 수가 없다. 그럼요. 예. 실수일 수가 없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위에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돈다발은 건진이 누굽니까? 왜 하필 건진에서 실수가 나와요? 건진은 김건희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이고 김건희에게 뇌물을 전달해 준 자 아닙니까? 네. 수없이 많은 뇌물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요게 터지면 김건희의 저수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수지를 이들이 정리해 버린 거죠. 제 검사 일 때 저런 중요한 사건 대통령 관련이잖아요. 저런 사건은 실시간으로 보고해요. 예. 무엇을 누구를 조사하는지, 누구를 불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보고하거든요. 저 사건은 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돼야겠죠. 당연히 돼야죠. 요거는 뭐 딴 데 가서 딴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무슨 네,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해야지.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이 얼마 전에 매불쇼에서 나와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사안을 좀 다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이 매불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 보일 거야. 아 맞아요. 하지만 나를 개혁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혹시 그 전달이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런 안은 누가 원하는 거지, 저런 안은 누가 반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가지 말자는 거야. 그냥 내용 자체로만 가면 깔끔하잖아요. 이걸로 무슨 뭐 반목하고 싸울 이유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동의하시죠? 네, 딴 데서 다른 동의합니다. 얘기 안 하시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검사 윤석열 그리고 그의 부인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으로 개혁의 열망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맞죠? 네.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은 너무 많은데 견제 수단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 없이 악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분산하자는 게 검찰 개혁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수사 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네. 모든 논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걸 뒤섞으면 이제는 안 돼. 되죠. 그만해. 나도 힘들어 이제. 안 썩죠? 완성. 네.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뭐하나 진짜.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검찰청을 폐지했어. 요거 이제 딱 하나 됐어 지금. 뭐 되게 많이 된 것 같지만 하나 됐어. 예. 경각심 차원에서 어떤 법안만 통과됐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행안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하고 법무부 아래에 공소청을 두고서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요거 딱 하나 네. 통과됐어. 지금 돼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2차. 2차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3차가 기다리고 있나 봐. 요 계속 올려주시겠습니까? 2차가 뭐냐? 중대범죄수사청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기 내용을 담는 거야. 그리고 공소청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야. 네. 요 2차를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안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2차 관련해서 정부의 입법안하고 민주당이 조금 달랐잖아. 네. 달랐는데 이제 그거를 좀 조율을 조금씩 하면서
정부의 입법 최종안을 발표를 했어. 네. 최종안. 최종안을. 자,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있었잖아요. 네네 요거 있었죠. 일어나. 네 그리고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을 두고 여기에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소 공소를 유지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이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2차 검찰 개혁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회의 통과에 앞서 이 정부 입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 겁니다. 네, 됐죠? 네. 자, 다시 한번 그거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중수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게 이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라고 해서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부 입법안을 봤더니 이거 수사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 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박은정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어떤 문제점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올려주세요, 표를. 네. 일단은 저게 이제 중수청법의 6대 범죄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 중에 이제 사이버 범죄도 같이 넣었어요. 사이버 범죄는 한 해에 한 30만 건 정도인데 저걸 중수청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없는데 저러면 선택적 수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권 6개 범죄 자체가 과거에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그 죄명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1차 수사권 조정 때 했던 그 6대 범죄를 지금 중수청에서 그대로 안으면서 저 6대 범죄는 무한히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범죄는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축소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소한 지금 만큼은? 중수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검찰에서 하고 있는 직접 수사, 그 부패와 경제 두 가지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중수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범죄를 중수청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더 무한히 사이버 범죄까지 너무 늘렸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중수청이라는 것이 검찰청을 대신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수청을 만든 이유가 네. 지금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네. 검찰이 하던 직접 수사 네. 기능 그게 이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두 개를 냈습니다. 네. 한 해에 한 4,800건 정도를 수사하고 있어요. 네. 검사는 한 200명 정도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찰에 남는 것은 공소청으로 기능이 남는 거죠. 그런데 중수청은 그게 아니라 아까 그 표 다시 올려주시면 네. 중수청법을 저렇게 너무 대대적으로 크게 6대 범죄까지 하면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우선 수사권을 저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저 중수청이 우선 모든 수사기관보다 우선해서 중수청이 수사권을 뺏어올 수 있어요.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 국수본에서 하는 수사, 너네 전부 다 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 이러면 저건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우위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또 뭐가 하고 문제가 되냐면 검사하고의 관계, 저게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를 받습니다. 저건 보고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상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니까 저거는 사실상의 수사를 상의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겁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그리고 입건 요청. 수사하는 거 보다가 저거 더 수사해. 저 입건해. 추가로 더 범죄 사실 인지해 이러면 공소청의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하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중수청은 과거에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의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 검사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네. 저 6대 범죄라는 대대적인 범죄를
그 선택적으로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수청 자체가. 그래서 저 중수청은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원화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지금 일원화로 네.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네. 부칙에 검사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다시 그 임용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둠으로써 와. 저것이 이원화로 할 수 있는 꼼수 규정이에요. 이게 문제네. 아니 그러니까 검사는 판사나 변호사처럼 그냥 수사관으로 신규 임용하면 되지 왜 검사만 특별히 부칙에다가 다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저것은 수사사법관을 비판을 받으니까 부칙으로 숨겨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이원화 다시 하겠다는 꼼수 규정입니다. 저 부칙 규정은. 그러니까 이원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수청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괴물 중수청이 될 수가 있다. 이 중수청법으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되면 또 대통령령 그냥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받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도 마음 중수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있는 수사들을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저 6대 범죄 중에서 정치인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중수청 새로 출범하면 자기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 정치인 수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중수청은. 그런데 저 중수청이 저렇게 선택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공소청 검사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를 해놔야 돼요. 근데 공소청 검사가 이거 아무거나 뭐 해가지고 영장 가져와 해줄게 이렇게 한 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중수청이 다른데 국수본이나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수사를 마음대로 마음이 안 가져와서, 들면 가지고 와 우리 정치 수사 우리가 할 거야 우선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다음 주에 아마 행안위에서 중수청법 심사를 할 텐데 저 우선 수사권과 사실상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 저 두 가지는 중수청법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원화로 갈 수 있는 저 꼼수 부칙 규정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저 6대 범죄 중에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범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확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제가 좀 잘 몰라서 또 듣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 검찰에 지금 김성태 조작 수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중수청을 통해서 공소청 검사가 조작 수사가 무한히 가능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저 구조는 공소청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중수청을 수사 지휘해가지고 조작 수사를 할 수 있는 저런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지금의 중수청법은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원화. 저 최재형 검사님. 네, 최재현 증인 이 띠지 사건 관봉권을 압수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관봉권이라는 거는 부장하고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하셨어요? 이게 저는- 대통령 관련 중요 사건이잖아요. 감봉권 형태로 압수했다는 것은 보고 다 보고했어요. 그런데 단장에게만 보고 있습니다. 보고 다 했습니까? 저는 단장에게만 보고 있습니다. 부장한테만 부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위에는 보고 안 하고요. 제가 부장은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했대요. 저는 박건욱 부장님, 차장 검사장한테 관봉권으로 압수했다는 거 보고하셨어요?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이 중요한 최재현 사건에 부장이 보고했으면 아마 보고는 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현 검사가 보고했는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관봉권 이게 중요하게 관봉권 상태로 압수가 됐다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이 대통령 관련한 지금 최재형 검사 말로는 뭐 살아있는 권력에 관한 수사여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관봉권 형식으로 압수됐다는 거를 보고를 했는지 얼마까지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박강수 과장님 나와보세요. 자, 이게 띠지하고 비닐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남부지검에서 왜 없어졌는지 이게 진상이 조사가 돼야 되는데 1분만 네, 2분 더 드리세요. 조사가 돼야 되는데 사건과에서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도 CCTV 있죠. 엘리베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띠지하고 비닐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서로 말을 지금 미루면서 CCTV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CTV 어디에서 이 감봉권이 전달이 되고 인계가 되면서 띠지가 비닐이 언제 해체가 됐는지 CCTV 확인하면은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CCTV 확인도 안 했단 말입니다. 남부지검이 안 했습니까? CCTV 확인은 못했습니다. CCTV도 확인 안 하고 지문도 감식 안 하고 도대체 검찰이 무슨 수사를 똑바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최재현 검사님. 네. 압수 목록에 그러면 네. 감봉권, 띠지 이게 압수 목록에 들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봉권 띠지는 압수 목록에 넣지도 않고 감봉권 띠지는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증거가 인멸된 건데요. 다만 사진은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사진은 남아 있어도 현금 말고 감봉권과 띠지는 압수 목록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번호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자랑스럽게 수사했다 그래요. 아까 물어보신 부분은 전체 사건에 압수물조차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이 검사들. 압수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겁니다. 압수물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 검사. 이 자기 수사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이 검사, 압수 목록에 제대로 기재조차 하지 못하는 이 검사들한테 무슨 수사권을 줘서 제대로 처리를 하라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1월 9일 날 없어졌으면 그러면은 최재현 검사는 없어진 거 확인하고 3개월 있다가 보고했다는 말입니까? 띠지에 뭐가 있냐? 그 띠를 만든 은행 창구 직원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거를 다 모아서 요거는 땡땡 사무관 준 거, 요거는 무슨 서기관 준 거, 이거 다 써놓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누구의 책임인지도 모른 채 결국 실수로 결론 나고야 말았습니다. 중요 단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도 검찰은 CCTV 확인조차 건너뛰었습니다. CCTV 확인이나 지문 감식이라는 기초 수사가 생략되며 사건의 실체마저 확인이 어렵게 된 거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자정 능력을 의심하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역설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띠지를 압수 목록에 기재조차 하지 않은 이 황당한 행태로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수사의 기본을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한 검찰에게 더 이상 진실을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 칼날을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